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여름철은 신장과 방광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 환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에 환자가 4만 8천여 명으로 1년 중에 가장 많았고 7월과 6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지지 않아서 소변량이 줄고 소변 농도도 짙어지기 때문인데요.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요. 방치하면 감염, 신장 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선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한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세종 지역 유일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네요. 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수부는 세종에 두고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청단위 기관을 부산에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 입장이 나온 것은 공약을 발표한 뒤 2달여 만에 처음인데요. 강 의원은 대선 공약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민심보다는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 계획도 밝혔죠.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다음 주쯤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세종시 이전 기관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인데요.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완공 예정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빨라도 2032년 완공 예정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또다시 중앙당 차원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전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한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라며 해수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전과 세종에 있는 연구원이나 정부부처 이전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 두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 일단 철회됐지만 여전히 재발의가 준비 중입니다. 네. 해당 연구원의 직원들은 사천 이전이 연구 성과를 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연구소들이 다 대전에 있고 이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는데 이걸 왜 깨뜨리냐는 겁니다. 네. 또 이전 시 천여 명의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점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실제 이전 시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들까지 있는데요. 이전론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시기까지 특정해서 이전 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어떻게든 세종에 남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30명 정도가 타 부처 전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부산시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수부 유관기관 5곳에 추가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음엔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스마트팜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는 청년 농부들 속속 탄생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논산의 한 딸기 스마트팜을 다녀왔는데요. 크기는 축구장 1.5배 정도 됐는데 이 농장의 주인이 취업 대신 귀농을 선택한 20대 김지수, 김지훈 씨 자매였습니다. 이들은 딸기 농사 1년 만에 4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 스마트팜의 경우 초기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귀농을 결심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현장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스마트팜 조성에 15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청년 후계용 육성 자금과 용자 등의 지자체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일손 부담을 줄인 스마트팜은 청년 귀동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청년 스마트팜 농가 중에서 지난해 온전히 농사를 지은 7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익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도 늘면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사업보다는 정주 여건이 걸림돌입니다. 또래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 귀농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족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른 소식 더 하나 알아보죠.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됐는데요. 시민단체들 반발하고 나섰네요. 네, 원자로의 핵심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설치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건설이나 운용이 쉽고 데이터 센터 등 개별적인 수요처에 맞춤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실용화 전 단계인 SMR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황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SMR이 안전성을 아직은 담보할 수 없고 원전 강국인 미국마저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만큼 경제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원자력 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원자력 학계는 이에 대해서 편견에 따른 추측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 요건이 담긴 법제화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과 SMR 연구개발 지원이 사실상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피해 상황 짚어볼까요? 네, 충청권에 최대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충남에서 시설물 피해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그제 공주시 옥룡동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계룡시 엄사면에서 석축이 내려앉는 등 공공시설 2곳과 사유시설 2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천안 30도, 보령 28도 등 2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서구의회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검찰에 송치된 서구청 공무원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 자료 요청 일정과 조사 대상 범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5명으로 구성돼 다음 달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구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사기범들이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명함과 허위 공문을 만들어 물품 납품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4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인 시문 선생의 상록수 친필 원고가 충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상록수 친필 원고는 동아일보 신문소설가의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초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진의 수정, 삭제 흔적도 확인돼 일제강점기 언어와 문체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 7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또다시 재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같은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는 왜 반복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병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현재 태안화력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 법률지원단에서 고발장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고발장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고인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과 그리고 하청업체 그 회사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이 사업주와 도급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죠. 예, 망인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약 구조 자체가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한전 KPS의 도급을 받은 한국 파워 O&M 이렇게 세 가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망인의 경우에는 한전 KPS에 직접 고용, 그러니까 불법 파견으로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주는 한전 KPS와 한국 파워 O&M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급인으로서는 한국 서부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와 도급인을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청과 1차, 2차 하청 모두 책임을 묻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가 지난 19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회사가 사과는 했지만 사실 대책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요.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기 때문에 고발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 함은 이 책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책임자는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의 경영자가 될 거고요. 그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요구는 네네. 결국에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하청 구조를 철폐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구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2018년 고 김용균 근로자 사망 사건 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러한 사고의 진상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그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책으로 준비했던 것이 정규직 근로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대책위의 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다단계 형태로 고용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라. 그리고 정규직화하라.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고 김충현 씨 사고 전까지 9년 동안 수차례 이 회사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 들여다보시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이직하시고 옮긴 상황이 됐는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미 그 고인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10년 동안 거의 10개의 회사를 옮기셨고 올해 재직한 기간도 1년 남짓한 기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구조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시면서 10개의 회사를 옮겨 다닌 상황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런 것은 소위 택가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껍데기만 바꿔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여기서 짚어야 할 일은 같은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서 어떻게 보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10개 정도의 회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임금을 놓고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이 약 1,000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실제 고 김충현 씨 실제로 약 400만 원 정도만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사실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대책위원회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예. 아직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저희는 지금 이것보다는 지금 고 김충현님 동료분들께서 불법 파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법 파견 소송 자료들을 통해서 이 계약 관계도 불법 파견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부분이 불법 파견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불법 파견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정상적인 도급 관계라면은 회사의 일부의 업무를 도급 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도급 업체가 이제 근로자들의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사망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네. 원청인 한전 KPS에 직접적인 업무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증거들이 많아서 충분히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저희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이고 한전 KPS가 1차 하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1차 하청인 한전 KPS에서 망인을 비롯한 동료 근로자분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상 그 직고용된 2차 하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한국 파워 O&M에서 이제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 KPS가 1차 하청인 곳에서 이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고용한 회사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하청 업체에서 이 지시한 사항들이 좀 발견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시들이 있었던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망인의 경우에는 선반 기계 담당으로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예. 그런 필요한 부품들 한전 KPS가 이제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 시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품들에 대해서 네. 망인에게 이런 부품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품을 제작해 달라 이런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럼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2차 하청 업체에서 직접 이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하청 업체인 한전 KPS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알려지기로는 새벽까지 메시지로 작업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이 근무 시간 외에 지시가 반복됐다는 주장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지금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네. 망인의 이제 메시지 내역을 살펴봤고 네. 그 메시지 내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밤 10시 이후에 보낸 메시지도 있었고 심지어는 밤 12시 이후에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인데도 불구하고 밤 10시와 12시에 작업 지시가 내려졌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이런 메시지로 봐서는 사실상 한전 KPS에서 실제 지금 고인을 자기네 근로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 근무 시간 이외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작업 지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스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이 두려움 탓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험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 노동자분들은 이런 요구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예. 심지어는 이런 다단계 하청 계약 관계에서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는 그런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인의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셨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작업 직전까지 고인의 경우에 원청 직원에게 메시지로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작업을해서 발행 절차가 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런 구조, 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정상적인 도급계약 구조라면 원청은 이제 하청 관리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하청 관리자가 다시 이제 내용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평가한 다음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네. 안전관리자가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예, 명목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작업에서 지켜져야 될 절차들이 무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에는 이 안전관리자가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작업 의뢰서를 발행하고 이제 작업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이 중간 착취 실태가 어느 정도 이제 사망 사고를 통해서 좀 민낯을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이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금지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사실 이 중간 착취 방지 법안이 발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고요. 법안의 내용은 원청 사업자가 정한 노무비는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이라도 시행이 된다면 네. 다층적 구조에서 중간 착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층적 구조를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이해해보면 오히려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다층적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요. 네네. 예. 근데 이미 비정규직화이 된 게 거의 2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층적 구조를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네. 일단은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현실이라도 조금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중간 착취 방지 법안이 논의가 21대 국회에선 됐었는데 사실상 폐기가 됐고,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이유에서 사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안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들 뭐로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2018년 고 김용균님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이제 시발점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만을 회피하려 할 뿐 사고 예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험의 외주화로 이런 불법 다단계 구조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좀 지켜라 이렇게 노동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조건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고 김충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반기계 담당자로 홀로 지정되어 있었고 현장 소장의 경우에는 이 선반기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2인 1조를 넘어서 안전관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무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럼 뭐 입법적 보완이나 정치적 결단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법 자체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네. 좀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이 법안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이런 방법을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네. 예, 이렇게 관련 사안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네. 이 법안이 좀 더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